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국제사회의 제재나 수출 통제 그리고 자금 세탁 문제를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것만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사실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걸 가지고 왔거든요. 개인의 이기심이나 각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보면 괜찮을지 모르고 명확하게 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뚫리고 나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종전도 멀어지는 거고 사회에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얘기입니다. 유럽이 러시아 제재를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의 문제인데요. 사실 유럽은 러시아와 있어서 가장 이해관계가 큰 곳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기 있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뚫리고 나면 다른 유럽 나라들,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중해 나라들까지 그 러시아의 위협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거기까지 팽창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어찌됐든 러시아와 서방이 대결하고 있고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 무려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조 원어치의 중고 선박을 러시아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서방 그림자 함대에 계속 60억 달러어치 유조선 팔아, 이 내용인데요.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네덜란드 탐사 매체 팔로우 더 머니 같은 이제 각국의 언론사들이 연합해서 탐사 보도를 한 건데요. 보면요. 유럽과 미국의 선주들이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림자 함대에 최소 230척의 노후 유조선을 판매해 약 8조 6,892억 원, 6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팔로우 더 머니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요, 중고배가 아주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방의 제재로 서방의 배를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방의 배를 운영할 수 없으니 중고 유조선을 엄청 사들여서 그 자기들 유조선으로 해외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조선들은 대부분 무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유조선의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큰 보험사는 유럽하고 미국 정도밖에 없는데 이 보험사들이 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무보험으로 움직이는데 무보험으로 움직일 이 그림자 함대의 배를 유럽 선주들이 주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의 돈줄을 막는다고 아무리 제재를 해도 이 그림자 함대 유조선들이 중국이나 다른 데 판다면 러시아에 그대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서방에서 오히려 조장을 한 거죠. 예를 들자면요. 판매한 230척의 노후 유조선 중에요. 그리스 선주들이 가장 많은 127척의 유조선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가 해운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소에도요.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배 건조를 맡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영국 기업이 22척, 독일과 노르웨이 선주들이 각각 11척과 8척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리스 소유의 15년 된 유조선 2척이요. 베트남 하노이에 본사를 둔 회사에 매각된 후 몰타에서 파나마로 국적을 변경하고 러시아 발트해의 우스트루가 항구에서 1억 2천만 리터의 러시아 원유를 선적한 사례가 보고서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의 선박이 결국은 러시아로 넘어간 거죠.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 리스트의 한 분석가는 인터뷰에서요. 많은 유럽 선주들이 가치가 거의 없는 노후 유조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제재 이후 가격이 2배 이상 오르자 서둘러 매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벨기에의 해운 회사는요. 2022년과 2023년 초에 총 5척의 유조선을 그림자 함대에 편입시키면서 약 1억 3,500만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답니다. 해당 기업의 대변인은 매각 이후 선박의 용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사실은 상당히 무책임한 거죠.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 유럽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고철이 될 수밖에 없는 노후 선박들을 러시아에 팔아서 몇 배의 돈을 벌고 하는 거는 거래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도덕적으로는 사실 아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그림자 함대는 약 600척 규모로 운영되고요. 러시아 석유 수출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재정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들어가는 돈 거의 대부분이 이 원유 수출이나 자원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230척이나 수출했다면 러시아 그림자 함대의 약 한 40%를 수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방에서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의 전쟁을 도와준 거죠. 그런데요, 이런 게 유럽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도 비슷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야마하 등 일본 고급 피아노 제재에도 러시아 수출 300% 증가 의혹.
이런 기사인데요. 원래 제재를 당하면 사치품 수출은 금지됩니다. 그랜드 피아노나 고급 피아노는 당연하고요. 보석류, 와인 같은 고급 술도 그 제재 대상국에 팔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치품을 틀어막는 거는 그 나라 집권층을 좀 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랜드 피아노는 뭐 당연히 사치품이겠죠. 근데 그랜드 피아노의 러시아 수출이 300%나 늘었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2022년 이후에 이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재 이후에 대러시아의 수출은 급감했지만요, 중국으로의 수출이 2023년 한 해 동안 300%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유명한 피아노 브랜드죠, 야마하나 카와이 같은 게 갑자기 많이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300% 이상 중국에 수출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 갑자기 일본산 그랜드 피아노 열풍이 불었을 수는 있지만요, 의심되는 거는 중국에서 러시아의 그랜드 피아노 수출이 2022년 155대에서 2023년 830대로 거의 뭐 5배가 늘어납니다. 이는 일본산 피아노가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 저펜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보면 일본도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이 있기 전까지 러시아의 가장 큰 피아노 수출국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브랜드가 특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갑자기 수출이 많이 늘었을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은 이후 중앙아시아 스탄 지역으로 반도체나 그 트럭 수출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왜 늘었을지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탄 지역에 갔던 어떤 무역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국에서 스탄 지역으로 수입해 와서 러시아로 넘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좀 놀랐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대금 받는 것도 거의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쪽 나라에서 달러 거래는 아니라도 코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제재 위반인데요, 우리가 뭐 굳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국가 전체적인 리스크를 높여가는 겁니다. 미국이 여기 다 알고 있거든요. 작은 기업까지 제재하기는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순간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아마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일본 고급 피아노 사례로 돌아가서요, 일본도 러시아와 척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방 영토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이 북방 영토를 돌려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 문제에 신중한 거는 북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든 압박하고 회유하려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역사적으로 보면 북방 외교를 시작해서 중국을 그런 방편으로 쓰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거의 실패해온 건 정설이죠. 어쨌든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관리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사례는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우회 거래를 통해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때문에 향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과정에서 각국들은 기업들의 규제 준수 강화 및 우회 수출 방지 대책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서 강력한 감시 및 집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죠. 제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것도 뭐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소식은요,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송 네트워크를 타깃으로 한 제재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뭐 한국에도 이란에 대한 제재로 좀 소개되기로 했는데 이걸 좀 더 파보면 중국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란을 때리면서 중국까지 함께 목을 조르려고 한 거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란이나 중국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제재의 아마 첫 번째일 것 같은데요. 이 제재를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중국 양측을 모두 겨냥한 겁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요, 이란군과 관련된 불법 원유 수출 네트워크가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재 대상에 지원된 것은요, 세페르 에너지라는 이란군 촌창모부 산하 기업인데요, 원유 밀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중국, 인도, UAE에 걸쳐 있으면서요, 수백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해서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공식 통계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은 0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입하느냐? 이란산 원유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혹은 뭐 UAE나 다른 곳에서 거쳐오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들은 중국 동부 연안에 있는 중소규모 정유사로 다 들어갑니다. 큰 정유사들은요, 글로벌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를 쓰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까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이란산 원유는 싸기 때문에 중소 정유사들이 쓰거든요. 미국은 이 네트워크를 이번에 겨냥한 겁니다. 이번 제재는요, 뭐 간단한 제재지만 미국 정부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오자마자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더 밀어붙인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번 첫 제재지만 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제재는 국제 해운 및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이 있었을 때요, 이란의 원유 수출은 약 150만 배럴에서 20만 배럴로 그냥 거의 10분의 1로 뚝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제재에 따라 원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